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남미국가도 우려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달러로 다 거래를 해. 자기 통화의 가치가 거의 없으니까요.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자국 통화를 쓰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것처럼 남미 국가들이 이제 달러라이제이션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걱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아마 바꾸기가 훨씬 편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달러라이제이션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은행의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조금 최신 정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장관 임명의 상황이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조금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아시다시피 이제 과기부 장관하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이제 민간에서 임명을 했죠.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LG 있는 그 인공지능 그 원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높이 살만은 합니다. 과감하게 발탁을 한 것인데요. 다만 이제 관료사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책을 잘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이슈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시 맥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돼 있으면 일들이 이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은 무슨 협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다양한 이제 부처 간 협상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부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관료 사이는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 관점의 방향은 좋습니다. 시도는 좋고 AI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들어와서 그걸 작동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비교적 젊은 분들이 들어왔죠. 사실은 아마 격차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AI에서 나이 든 분들이 이 부분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전에 이제 오명 장관이시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41세에 이제 차관으로 하면서 정보통신 쪽 원리를 많이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그때도 41세 차관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나이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더욱 민간에서 발탁되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파트가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 정부의 방향을 보면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 AI를 강조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2, 3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경쟁국들은 이제 많이 치고 나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시간을 조금 놓쳤는데요. 이제 캐치업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AI나 이런 쪽을 치고 나가려면은 AI에 관련된 과기정 동부라든지 중소기업 벤처 장관 이런 분들이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환경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때 한참 우리나라도 그때 디지털을 하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버나 택시 관련돼서 하다가 막히면 못 하는 것이죠.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뚫고 가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주변 여건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동시장하고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환경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되신 분이 정부에서는 에너지청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제 에너지청에 이제 그 수장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AI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전기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과연 이 폭증하는 전기 수요를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잘 받쳐줘야 AI 부분도 이제 마찰 없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부분입니다. 반도체 산업 부분에서 얼마 전에 건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52시간, 주 52시간으로는 너무 어렵다. 좀 탄력적으로 해달라 한 부분인데요. 현재 노동시장이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AI라든지 혁신 기술은 벤처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벤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시장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유연하고 탄력적인 곳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는데요. 근데 산업이 IT나 하이테크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노동시장을 계속 적용하게 될 경우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오는 데 있어서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했던 것이 그 전형적이었던 것이고요. 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처나
아시다시피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노동법에 걸릴 수 있고 노동법은 되게 걸리면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오신 분께서 이제 민노총 위원장 하시다가 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년 65세 연장하는 거하고 주 4일 일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AI나 벤처 시장의 부분하고 어떻게 이게 잘 조화가 될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성장을 치고 나가려는 것은 이제 혁신 기술적으로 이번 정부도 치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시장이나 전력 시장, 에너지 시장이 이걸 잘 받쳐주면서 가야 이게 전체적으로 정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서로가 잘 어우리게 되는데 이것들이 각자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게 정합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은 좋은데 이 부분에서 이 세 파트가 어떻게 좀 정합적으로 이렇게 잘 구성되어서 서로가 잘 조화된 상황으로 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성장이나 AI나 혁신 부분에 이제 경쟁력하고 그 부분이 관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혁신이 나가면은 반드시 기존에 규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뚫어줘야 이것이 고속도로처럼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후방을 받쳐주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라든지 환경, 특히 환경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 환경의 규제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이제 노동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지금 이제 그 수장은 그렇게 일단은 뭐 지명이 되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하는 것들이 저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목하고 계신 정부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여러분들 주식시장하고도 관련돼 있고 뭐 부동산 시장하고도 다 관련돼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재정 지출 확대 부분입니다. 제 느낌은 그거는 뭐 재정 지출이 확대될 것인데요.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재정 지출의 확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야 우리나라 부채가 증가하겠네, 앞으로 큰일 나겠네, 야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아니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 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은 가장 크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은 경기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의 부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뭐 조금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재정을 긴축하든지 이런 부분을 그 금과 옥조처럼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정기획 보고할 때도 이제 기재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재정 준칙 이런 걸 지켜야 한다 하는 부분을 이제 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조금 훨씬 저번 정부에 비해서는 좀 더 포용적인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좀 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경기에는 좋은 부분입니다. 장기로는 지금 당장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재정 지출 부분은 하여튼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것인데요. 요즘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지니어스 액트 라는 것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막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밀고 들어갔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뉴스에 보면은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조심하자, 떼놓고 엔티는 못하지만은 조심하자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충분히 이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을 하나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만들었다면 이게 하나가 은행입니다. 그래서 통화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왜 은행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가지고 오면은 금리를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이걸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은행의 수익을 취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면은 그 다 가져온 현금은 들어오죠. 이 현금으로 이제 국채를 삽니다. 국채를 사면은 국채에서 이자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사는 사람한테는 이자는 제로이죠. 그러니까 국채 운용하는 이자와 들어온 현금, 그러니까 국채 이자가 이제 그 수익 모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은 예금 대출을 통해서 그 수익을 취하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국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그 차이일 따름이지요. 그리고 이제 은행도 예금을 창조하고 그 통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통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통화 관리가 도대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자마자 뉴욕타임즈에 이제 칼럼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그 칼럼에 써진 이야기가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의 1830년대 시작하는 이제 프리뱅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이제 은행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일드캣 뱅킹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들고양이 이제 뱅킹인 거죠. 저 서부에 보면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서부 영화 보면은 은행 해가지고 톡 만들어 놨잖아요. 그 들판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은행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뱅크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은행 파산하니까 먼저 뛰어가서 예금을 찾아야 되니까요. 이제 그 뱅크런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칼럼니스트의 이야기가 다시 프리뱅킹의 시대가 들어온다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누구든지 은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본질이 일종의 뱅킹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통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는 이제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과 같이 이제 기축 통화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하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원화 통화를 통해서 로컬 통화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하고 효과성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마찬가지 남미 국가도 우려한 것 중에 하나가 남미 국가의 사람들이 지금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달러로 다 거래를 해요. 자기 통화의 가치가 거의 없으니까요. 지금도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자국 통화를 쓰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것처럼 남미 국가들이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은행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아마 바꾸기가 훨씬 편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달러라이제이션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은행의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혁신의 한 요소로서 이게 이제 진행은 되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이제 초반에는 기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찬찬히 미국의 기축 통화를 통해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서 차분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그게 이제 상법 개정하고 맞물려 있고 일본은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을 이미 이제 시행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일본은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일본에 이제 그 ETF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샀죠. 밸류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주식을 사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이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저는 뭐 1차 점프는 당연히 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신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1차 점프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2차 점프를 해야 되는데요. 2차 점프를 해야 이제 5천을 가게 되는데 2차 점프를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 하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 자본의 수익성이 낮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ROE라고 그러거든요. Return on Equity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한 리턴입니다. 이게 중국보다도 낮아요. 자본의 수익성이 낮은데도 이걸 자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눠져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배당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바꾸고 등등의 이제 하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배당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자본이 좀 줄어들게 되고 리턴은 그대로 하면은 ROE는 1차적으로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단계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단계 점프를 하고 또 쫙 점프를 하려면은 기업들이 정말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일컬어서 이제 캐피탈 알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피탈을 어디에 알로케이션 하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M7 기업들 보시면은 돈도 많이 벌죠. 버는 돈을 어디에 알로케이션 하느냐? 빵집을 사느냐? 아니죠. 다 AI, 데이터 다 이런 쪽에 계속 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첨단 기업에 캐피탈을 알로케이션 했습니다. 80년대 와서는 70년대는 중화학공업 그때만 하더라도 첨단이죠. 사실은 80년대는 반도체 그다음에 90년대는 IT 이렇게 캐피탈을 막 알로케이션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 5년 10년 동안은 이 캐피탈 알로케이션이 그런 혁신적인 부분에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턴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단계 점프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서 기업들도 여기 캐피탈을 혁신적인 부분에 투자해서 자기의 리턴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2차로 점프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1차로는 점프를 하고 또 기대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2차로 점프를 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캐피탈 알로케이션이 바뀌어 가지고 ROE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되어야 진정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도 해소하고 주가도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즐기셔도 됩니다. 주식시장에 조정도 받고 하겠지만요. 주식시장을 즐기셔도 되는 게 일단 경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재정 지출을 하게 될 거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상품 개정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혁신적인 부분에서 코인에 대한 기대, 그 부분이 일단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보다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 기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를 넘어서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미국 경제의 움직임 그걸 이제 보셔야 되니까요. 그 뒤에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저는 단기적으로 보니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한국 인구 감소의 상황과 그 심각성을 전해주신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잘못하면 사라지겠는데 이런 현재 제3자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이제 OECD 평균 학회 출산율이 1.6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0.7명 정도 되죠. 그것만 해도 이제 하프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감안해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부터 50년 동안 본다면은 지금부터도 감소하는데요. 50년 동안 대략 한 30% 정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현재 감소하는 시기죠. 최근까지 이제 거의 60년 동안 인구는 계속 증가했다가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완전히 다른 페이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집도 짓고 계속 뭔가가 팽창하는 시기에서 학교도 많아져야 되고 하는데 이걸 자꾸 줄여나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스타트를 한 것이고 50년 동안에 한 30% 정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700만 명 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드시죠? 50년이긴 하지만은 지금 5,200만 명 근처됐다가 인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인구의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구의 구성비인데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이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하는데요. 그 비율이 20%를 넘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작년 12월이 이제 20%를 넘었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는 원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율이 2060년 되면은 한 40%로 증가하게 되고요. 2070년 정도 되면은 이게 46%로 증가합니다. 인구는 30%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령자의 65세 이상의 비중은 20%에서 46%로 올라가는 것이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성비도 노인들 위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속도가 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제 고령화가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서 가장 빨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좀 있으면 일본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현기증이 나는 것이죠. 정신없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그것도 대폭 줄어든다. 그다음에 인구의 구성비가 엉망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저변을 깔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0.7명대, 올해 좀 올랐다 하는데요. 그것도 그래도 0.7명대입니다. 0.8명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합계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들을 보면은 0.77명이 홍콩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 싱가포르는 0.9명 정도 되고요. 대만이 0.8명 정도 됩니다. 이 국가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소위 말해 홍콩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고요. 대만도 대만의 북부 지역에 대만하고 이 중심으로 30%가 몰려 있고 북부 지역에 50% 정도의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판교 등등 해서 핵심 지역에 서울을 비롯해서 인구가 한 30% 몰려 있고요. 그다음 경기권하고 합치면 거의 50%가 몰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산율이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50개 주가 정말 다양하게 몬타나주, 아리조나주 뭐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이것은 정말 분권화되어 있는 것이고 일본도 도시 집중률은 이제 도시 화율하고 도시 집중률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에 이제 막 집중되어 있는 율을 따지자면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탑입니다.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는 도시국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분권화 그리고 지방 소멸을 이제 살리겠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출산율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도대체가 솔루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년 동안 고성장을 하면서 이뤄낸 구조라서요. 이걸 단박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의 한국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다른 일이 나타날 것 같고요. 뭐 일본 정도의 변화 모습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뭐 대학교 통폐합되는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대학교에 정원을 많이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한 10년, 15년 단위로 툭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학생 숫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에 좀 계속 통폐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 숫자가 모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 일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도로를 이제 많이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해서 막 여기저기 도서관 도로 이런 거 많이 해놨는데 일본의 이제 시골 지역의 도로는 이제 토끼하고 곰만 뛰어논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휴 시설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한 2,500만 명에서 한 5,200만 명까지 늘어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 간접 자본이 늘어났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다 축소됩니다. 그러면서 통폐합하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빈집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사회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요즘 일본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 영화를 봐도 맨날 무슨 퍼펙트 데이즈 보면은 조용하게 그러고 뭐 항상 영화가 조용하고 이런데 왜 저러지 않은데요. 일본이 고도 성장 시기 영화들이나 한번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뭐 젊은 애들 엄청나게 다이내믹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거의 60년대 초반에 거의 스위스에 가서 스키 탄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거기도 이제 문화가 그때는 상당히 다이내믹했는데 80년대는 버블 시기에는 어마어마했죠. 하여튼 그럴 때 이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을 저성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컬처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K컬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고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성장으로 10년, 20년 가면은 이 컬처도 이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다운이 되는 것이죠. 고령자들이 비중이 훨씬 많은데 사회가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되겠습니까? 영화가 나오면은 죽음에 관한 영화, 일본 영화 잘 아시잖아요. 엔딩 뭐 이런 영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대별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일제시대라는 것, 한국동란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글로벌 외환위기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들의 차이가 납니다. 40년대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이제 한국동란을 겪은 세대이고요. 이 세대들이야말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들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피난도 다니고 하면서 그래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모가 시작됩니다.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 부모입니다. 근데 이 세대들에 비해서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68년부터 74년생이 2차 베이비 부모인데요. 1차 베이비 부모하고 2차 베이비 부모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은 1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63년생까지라고 했는데요. 62년생이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 졸업 정원제를 해서 대학생의 정원이 30%가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30%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2차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모는 1차 베이비 부모에 비해서 대졸이 확 높아집니다. 벌써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은퇴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 상당히 뛰어난 인적 자원이다. IT를 가르치더라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1차, 2차 베이비 부모만 하더라도 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74년생을 넘은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건 베이비 부모라고 할 수는 없고 74년생 이후 보면은 이 세대들은 IMF 세대입니다. 뭐냐면은 취업하려고 하는데 IMF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1, 2차 베이비 부모들은 부를 이룰 수 있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1,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가 80년대 중반인데요. 이때가 삼저 호황이라서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75년생 이후로 넘어가면서 직장에 들어가려니까 IMF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5년 동안에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를 축적할 기회가 훨씬 적었던 것이죠. 1, 2차 베이비 부모들은 고도 성장 시기에 직장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가 많았고요. 그 뒤에 이제 IMF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별로 우리나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를 혹시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는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모두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중에서도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제 앞으로 50대, 60대가 이제 가장 주축으로 숫자가 많아질 텐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축적한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한, 이제 좀 더 시기가 지나면 5070이 가장 인구의 중심을 이룰 겁니다. 불과 이제 20년 전만 하더라도 2040이 인구의 중심을 이루었는데요. 20대, 30대, 40대. 인데 앞으로는 50대, 60대, 70대로 무게 중심이 크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이쪽을 타겟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타겟으로 했을 때 이제 이쪽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산업을 시니어 산업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장년층들입니다. 그쪽을 좀 타겟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이테크 기술하고 고령화하고 많이 접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관절을 재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골격 로봇이라고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집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일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벗 로봇입니다. 갖다 놓고 건강도 관찰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화도 해주는 이제 말벗 로봇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계통인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이제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하이테크하고 결합되어서 꽤 이제 고령자들이 수요할 만한 그런 제품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제 바이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영역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영역도 해당됩니다. 여행 가기 힘든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여행을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한 5년도 넘었는데요. 일본하고 미국에서 다 이제 개발을 한 것인데 요즘 메타버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확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관심에서 사라져서 그랬는데요. 그때 어떤 것을 이제 개발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어릴 때의 전체 삶에 걸쳐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주면은 그걸 구성으로 해서 자기의 예를 들어 옛날 집과 옛날에 자기의 부모님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가상현실에서 자기가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은 우울증을 해소하는 데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치료용으로 고령자가 되면 우울증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가상현실 이걸 쓰고 이제 막 감탄을 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형성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이지 테크라고 하기도 하고 제론 테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대만에서 한 의사분이 와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개발한 제품 중에 재미있는 제품이 이제 침대인데요. 이 침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루 밤새 뒤척이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가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전 같으면 이제 편안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이제 이 침대가 있을 때는 어제 소화가 잘 안 되셨나 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이테크하고 결합돼서 아마 시장들이 좀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에이지테크 내지는 제론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역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부분이 강한 편이니까요. 그리고 고령사회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때 또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하면은 이제 요양사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사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이테크 부분도 꽤 많이 그 부분하고 결합될 것 같습니다.